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200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그날 새벽 4시 40분 한 청년이 자신의 방에서 낯선 침입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버지가 아들의 비명을 들었을 때 그 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아버지는 즉시 뛰어들었죠. 부자가 합심해 침입자를 제압하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2년 넘게 수도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지금부터 정남규 검거 그 이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검거 당일 경찰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절도범으로 생각했거든요. 현금 24,000원과 문화상품권 한 장을 훔친 좀도둑으로 말이죠. 그런데 연행 도중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순찰차 뒷자리에서 정남규가 중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만 더 죽였어야 했는데 너무 일찍 잡혔네. 형사들은 처음엔 허언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파이프렌치에서 오래된 혈흔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죠. 이두현 형사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2시간 내내 신문했어요. 보통 범죄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나 침착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 시각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팀 사무실에선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2년째 풀리지 않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남부 지역 연쇄 피습 사건, 부천 초등생 실종 사건, 이문동 미제 사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사건들이 한 사람의 소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적 중이었죠. 신길동에서 강도범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권 프로파일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다. 우리가 찾던 그 괴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남규를 처음 대면한 순간을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타인의 시선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마치 평생 혼자 살아온 것처럼. 신문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보통 살인범들은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기 바쁜데 정남규는 달랐거든요. 교도소 생활이 참 힘드셨죠? 권 프로파일러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정남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맞고 무시당하고 그리고는 본물 터지듯 자백이 시작됐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남규는 경찰이 묻지도 않은 사건들까지 줄줄이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이문동 사건 아시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유영철이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제 작품을 가로채다니 정말 화가 났었죠. 수사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을 왜 스스로 자백하는 걸까요? 보통 범죄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검거 이틀 후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특종 경쟁에 돌입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신길동 현장 검증 때의 일입니다. 한 피해자 유족이 정남규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범죄자들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피하는 대신 정남규는 오히려 그 유족을 노려보며 달려들려 했던 겁니다. 경찰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간신히 제지했죠. 그리고 연행 차량에 타자마자 카메라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본 시민들은 경악했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남규의 방 베개 밑에는 신문 스크랩이 30cm 높이로 쌓여 있었는데요. 모두 자신의 범행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인터뷰가 실린 주간지도 있었죠. 밑줄까지 그어가며 꼼꼼히 분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 같았어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한 형사의 증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정남규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매일같이 체력 단련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늘도 10km 달리기 완주, 악력 운동 50회,
목표까지 아직 멀었다. 더 강해져야 한다. 살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몸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수사관들도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영양 정보까지 정리한 노트도 발견됐죠.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남규는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피해자들이 불쌍하다고요? 왜요? 어차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방청석에서 울분의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정남규는 되려 비웃었습니다. 변호인조차 포기한 표정이었죠. 피고인이 스스로 사형을 원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라고 법원에 전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정남규가 법정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담배는 끊을 수 있어도 살인은 못 끊겠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죠. 사형제 폐지 논란까지 다시 점화됐습니다. 정남규 사건이 남긴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했죠. 우선 CCTV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 서울시 CCTV는 2,000여 대에 불과했는데요. 정남규 사건 이후 1년 만에 5,000대로 늘었고 현재는 8만 대가 넘습니다. 특히 서남부 지역은 거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죠. 경찰 수사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로파일링이 정식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은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심리 분석이 무슨 수사냐는 시선이 많았는데 정남규를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현재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는 40명이 넘습니다. 2006년엔 단 3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죠. 피해자 지원 제도도 혁신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수유동 화재 사건 피해자였던 송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부터였죠. 가족 셋을 잃고 전신 76%의 화상을 입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죠. 심리치료 지원도 의무화됐습니다. 언론 보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비 오는 목요일의 살인마 같은 자극적 표현이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거든요. 이후 언론사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범죄 보도를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전하겠지라는 안일함이 사라진 거죠. 특히 독거 여성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고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같은 제도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감정 제도도 강화됐습니다. 정남규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지만 이전 범죄 때는 제대로 된 검사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후 중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의무화됐고 치료 명령제도 도입됐죠. 교도소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정남규가 교도소에서 더 악랄해졌다고 진술한 게 계기였죠. 재소자 간 폭력을 막기 위한 감시가 강화됐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와 살인범에 대한 특별 관리 체계가 이때 만들어졌죠. 2009년 11월 22일 새벽 2시 35분 정남규는 서울구치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도관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죠. 유서는 없었지만 마지막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살인을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이것도 일종의 살인이다. 마지막 피해자는 나 자신이다. 그의 죽음 소식에 피해자 유족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죽었다. 끝까지 이기적인 놈이었다. 한 유족의 말입니다. 반면 이제야 악몽이 끝났다며 안도하는 유족들도 있었죠. 정남규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울이었죠. CCTV 사각지대, 허술한 치안, 미흡한 피해자 지원, 형식적인 교정 시스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현재 정남규 사건 현장들은 대부분 재개발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죠. 신길동 그 반지하 주택은 지금 신축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날 정남규를 제압했던 부자는 이사를 갔고요. 영웅이라고들 하는데
그냥 살기 위해 싸운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인터뷰를 거절하며 이렇게만 말했다고 합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남규는 제가 만난 가장 소름 끼치는 범죄자였어요. 하지만 덕분에 한국 프로파일링이 발전할 수 있었죠. 아이러니입니다. 정남규가 수감 중 그렸다는 그림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피로 물든 풍경화였죠. 교도관들은 혼자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소름 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누나는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하죠.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가족의 하소연을 들은 이는 거의 없습니다. 정남규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캠페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지만 그들이 괴물이 되는 건 사회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성찰에서 시작됐죠. 현재 전국의 초중고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감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남규 같은 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죠. 아동학대 신고도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2의 정남규를 막자는 구호 아래서 말이죠. 정남규가 남긴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죠. 한 피해자는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멈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정남규 사건 이후 강력범죄 검거율은 85%에서 97%로 올랐거든요. 연쇄살인 같은 극악 범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시스템이 진화한 덕분이죠. 무엇보다 시민들의 연대가 강해졌습니다. 이웃의 비명에 귀 기울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죠. 정남규가 버스에서 아이들을 데려갈 때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정남규처럼 패턴이 있는 범죄자를 조기에 잡기 위해서죠. 빅데이터로 위험 인물을 선별하는 것에 대한 인권 논란도 있지만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남규 사건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 교과서엔 반드시 등장하는 사례가 됐죠. 완벽한 사이코패스는 없다. 정남규도 결국 잡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매년 4월 22일 정남규 검거일엔 경찰청에서 특별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 시민의 용기가 악을 이긴 날이라는 의미에서죠. 정남규 사건 피해자 모임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범죄 예방 교육에서 정남규 사건은 중요한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문 단속, CCTV 확인, 늦은 귀가 자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습관들이죠. 정남규를 연기한 배우는 이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졌다고 고백했죠. 일부 범죄학자들은 정남규를 실패한 인간의 극단적 사례로 봅니다. 사회가 만든 괴물인지 타고난 악마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죠. 정남규의 뇌 MRI 사진이 최근 학계에 공개됐습니다. 일반인과 확연히 다른 전두엽 구조를 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뇌 구조만으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게 의학계의 입장입니다. 그가 남긴 메모 중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신은 나를 버렸고 나는 신을 버렸다. 종교계에서는 영적 공백이 만든 비극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정남규 사건 다큐멘터리는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연쇄살인마로 방영되어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하지만 유족들은 왜 계속 그놈 얘기를 하느냐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비판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유명해지는 현실에 분노하는 거죠. 최근 정남규를 모방한 범죄 시도가 있었지만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정남규 때와는 다르다. 이제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는 게 경찰의 자신감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아는 이들은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줬다면 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그가 겪은 상처들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든 거죠. 정남규 사건은 끝났지만 교훈은 계속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으니까요. 무관심이 키운 괴물, 용기가 막은 악마. 정남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제2, 제3의 정남규가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서로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남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설적인 교훈입니다.